하늘에서 붉은 깃발을 든 어린아이가 내려와 그 둘의 손을 잡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땅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신부의 방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손님. 2025년 6월 2일 김포국제공항의 입구 게이트에서 등장한 한 노인은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허리가 구부정하고 걸음도 느린 여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단 48시간 뒤 이 이름 모를 노인이 대한민국 전역을 뒤흔들 예언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언론은 일제히 그녀의 정체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에르제베트 바로시. 헝가리 부다페스트 북쪽 외곽의 한 수도원에서 평생을 바친 86세의 수도자이자 예언자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헝가리나 유럽 내에선 이미 전설처럼 회자되었지만 아시아권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존재였습니다. 그녀가 입국 직후 향한 곳은 예상외였습니다. 기자회견도 방송 출연도 대사관 공식 방문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서울 북부의 한 작은 성당에 들어간 후 12시간 이상 침묵 속에 기도를 이어갔고, 그 후에야 단 한 명의 인사 전직 종교계 고위 인물에게 짧은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나흘 뒤 대한민국의 주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헝가리 신부 예언이라는 키워드가 등장합니다. 누군가가 그녀의 예언 내용을 유추했던 것이죠. 그녀가 남긴 첫 번째 예언은 단순하지만 그 상징성 때문에 많은 해석을 낳았습니다. 나는 검은 연기 속에서 살아 숨쉬는 한 나라를 보았습니다. 그 땅은 두 개로 나뉘었고 서로를 바라보지 않으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붉은 깃발을 든 어린아이가 내려와 그 둘의 손을 잡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땅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예언의 내용을 두고 언론과 전문가들은 즉시 분석에 나섰습니다. 누군가는 이를 정치적 분열과 통합의 상징이라 보았고, 누군가는 남북 관계의 변화에 대한 암시라고 해석했습니다. 일부 종교단체는 붉은 깃발을 든 아이가 신의 사자로서 한국에 새로운 인물을 보내게 될 것이라는 비유로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에르제베트 신부가 한국을 향해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는 경고를 남겼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두 개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는 빛나는 황금빛 문, 다른 하나는 검은 그림자 속의 문입니다. 사람들은 화려한 문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 그림자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 말은 언뜻 보기엔 비유적 표현처럼 들리지만 사실 과거에도 그녀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국제적 사건들을 예고해 주목받은 인물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그녀는 2015년 유럽 난민 사태를 약 2년 전 물이 넘치는 꿈으로 예고했고,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에 대해서도 숨 쉴 수 없는 세상의 그림자로 묘사하며 충격을 안긴 바 있습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그녀의 한국 예언은 단순한 상징의 수준을 넘어서 실질적 경고로 받아들여졌고, 각종 정치인들과 해석가들이 그녀의 메시지를 풀기 위해 나섰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그녀가 입국한 날이 6월 2일, 즉 6월 3일 대통령 선거 하루 전날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엔 너무 절묘한 시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녀가 선택의 문을 언급한 것이 곧 국민의 선택, 즉 대통령 선거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아니었냐는 해석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6월 3일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서 신부의 예언은 다시 한번 뜨거운 화제로 떠오릅니다. 일부 보수층에서는 그녀의 예언을 위장된 정치 메시지로 의심했고, 진보 진영에서는 예언이 이미 민심을 간파한 것이라며 신비로운 해석을 덧붙였습니다. 무엇보다 많은 국민들의 관심은 이제 다음 질문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신부는 왜 굳이 대한민국을 택했는가? 그리고 그녀가 본 예언의 끝은 무엇인가? 이 모든 궁금증은 이어질 다음 챕터, 그녀가 본 환상의 실체와 함께 밝혀지게 됩니다. 환시 성자의 눈에 비친 대한민국의 미래. 서울 도착 후 성당에서 며칠간 침묵 속 기도를 이어가던 에르제베트 신부는 마침내 기자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단정한 흰 수녀복 차림의 노인은 마치 오랜 시간 기다려온 예식이라도 치르듯 조용한 말투로 단 하나의 문장을 입에 올립니다. 나는 이 나라의 세 겹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붕괴, 두 번째는 혼돈, 세 번째는 부활이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일순간 현장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붕괴, 혼돈, 부활이라는 상반된 세 단어. 무슨 뜻일까요? 사람들은 숨죽이며 그녀의 해석을 기다렸습니다. 신부는 말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기도 중 환시를 보았고 그 환시는 마치 영화처럼 빠르게 장면이 전환되며 펼쳐졌다고요. 첫 번째 환시는 고요한 도시의 붕괴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다시 쓰고 있었고 빌딩은 그대로였지만 거리엔 생기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피했고 거리엔 불안한 전단들이 나부끼고 있었습니다. 그 전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기본이 무너졌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일부는 이를 또 다른 전염병의 가능성이라 해석했고 다른 사람들은 한국 사회 전반의 체계적 붕괴, 즉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 전반에 대한 위기를 암시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두 번째 환시는 그보다 훨씬 충격적이었습니다. 신부의 말에 따르면 온 나라가 불꽃처럼 흔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누구도 서로를 믿지 않았습니다. 같은 깃발 아래 서 있지만 전혀 다른 언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뉴스는 분노를 퍼뜨리고 사람들은 진실보다 분노에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지도자는 있었지만 그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은 누가 들어도 사회적 분열 혹은 정치적 혼돈을 떠올리게 합니다. 실제로 2025년 6월 대한민국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권의 격렬한 대립, 거듭된 여야 충돌, 민심 분열 등으로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에르제베트 신부의 이 장면은 마치 그런 사회적 상황을 정확히 투영한 듯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마지막 환시는 무엇이었을까요? 신부는 어린 왕국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곧 젊은 지도자, 새로운 흐름, 기존 권력의 해체와 재편을 뜻하는 상징으로 해석됐습니다. 나는 작은 산 위에 선 소년을 보았습니다. 그 소년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의심했지만 이내 하나 둘씩 그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분열된 땅이 하나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면은 매우 신비롭고 시적인 표현이지만 해석에 따라선 매우 정치적인 의미를 띨 수도 있습니다. 과연 이 소녀는 누구일까요? 이는 실존 인물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정치 세력 혹은 젊은 세대의 각성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정치 평론가들은 이 구절을 두고 크게 두 방향으로 해석합니다. 하나는 2025년 대선 이후 정치판에 새롭게 부상한 인물, 혹은 기존 주류 정치가 아닌 비정치권에서 등장할 새로운 리더의 암시라는 견해입니다. 다른 하나는 현재 정치권이 아닌 2030대 젊은 세대의 집단 의식이 향후 한국 정치의 중심축으로 재편될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이 환시에서 신부는 그 어떤 나라도 이 나라를 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는 점입니다. 대한민국의 위기는 외부의 개입이 아닌 국민 스스로의 판단과 결집, 그리고 변화로부터 해결될 것이라는 강한 메시지입니다. 신은 단 한 명의 왕도 영웅도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스스로 길을 찾는 이들에게 빛을 비출 것입니다. 이 발언은 곧 언론의 주요 헤드라인이 됩니다. 자력갱생의 예언, 대한민국의 영웅은 없다, 모두가 리더가 되어야 할 때 등 수많은 해석이 언론을 장식했고 유튜브와 SNS에서도 헝가리 신부의 마지막 경고가 빠르게 확산되며 수백만 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환시의 마지막 장면에서 신부는 한 가지 경고도 남겼다고 합니다. 만약 이 나라가 다시 붉은 길을 택한다면 이곳은 어둠과 바람이 지배하는 곳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붉은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해석이 분분하지만 많은 이들이 이를 강압적인 정치 시스템 혹은 과거의 잔재로의 회귀를 경고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에르제베트 신부는 86세의 노인이지만 그녀의 눈에 빛은
이 땅의 미래는 놀라울 만큼 구체적이고 상징적이었습니다. 그녀의 예언은 단순한 상상이 아닌 한국 사회의 심층적 구조와 정서를 꿰뚫는 통찰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의 관심은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신부가 만난 사람들, 그리고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예언은 과연 무엇일까? 지도를 찢은 여인, 서울에서 만난 새 사랑. 에르제베트 신부가 입국한 지 10일째 되던 날, 기자들은 또 한 번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서울 정동제일교회 옆 공터에서 신부가 조용히 접고 있던 대한민국의 지도를 찢어버린 것이었죠.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지도를 내 등분으로 찢어 바람에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땅은 하나이 돼 내 방향으로 찢어져 있습니다. 북은 피를 흘리고 남은 피를 모릅니다. 동은 바람에 흔들리고 서는 바람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내 조각이 스스로 다시 붙지 않는다면 구구는 부러진 칼처럼 멈출 것입니다. 순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이 내 조각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각자 다른 해석이 쏟아졌습니다. 일부는 남북 분단과 지역 갈등, 세대 간 균열을 의미한다고 보았고, 다른 이들은 정치 이념의 사분화를 암시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날 저녁 에르제베트 신부는 3명의 특별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누구도 신부와의 만남을 언론에 알리지 않았지만 이후 3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그날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했습니다. 첫 번째 인물 노회한 정치 전략가. 첫 번째 인물은 정치권의 원로 인사였습니다. 그는 언론에 얼굴을 비추지 않던 은둔자였지만 30년 가까이 여야를 오가며 수많은 정치인을 만들어낸 전략가였습니다. 그는 신부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이 나라의 권력은 어디로 흘러갑니까? 신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권력은 흐르지 않습니다. 고여 있습니다. 썩기 직전입니다. 정치 전략가는 처음엔 그 말에 발끈했지만 곧 침묵에 잠겼습니다. 신부는 말을 이었습니다. 권력을 쥐는 것이 목적이 되는 순간 국가는 방향을 잃습니다. 지금 이 땅의 권력자들은 왜가 아닌 어떻게를 궁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인물 무명의 경제 관료. 두 번째 인물은 한 중소기업청 소속의 경제 관료였습니다. 그는 신부를 만나기 전날 IMF 시절의 국가 위기 보고서를 다시 읽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물었습니다. 신부님, 지금 한국은 경제적으로 위험한 상태입니까? 신부는 대답했습니다. 위험은 숫자가 아니라 신뢰의 무게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이 나라엔 믿을 수 있는 돈이 사라지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진짜 위기입니다. 그 관료는 눈을 떴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자신이 쓴 보고서에 수치를 넣지 않고 신뢰지수라는 새로운 개념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는 비공식적으로 대통령 직속 전략회의에서 회람되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세 번째 인물 20대 무직 여성. 마지막 인물은 전혀 예상 밖의 인물이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도 취직하지 못한 27세의 여성. 그녀는 우연히 교회 앞을 지나다 신부에게 인사를 건넸고 뜻밖에도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되지 못했어요. 한국은 저 같은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정답만 있고 실패하면 사라지는 곳이에요. 신부는 잠시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그대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땅은 잘하는 자들을 억누릅니다.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대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일수록 그대가 반드시 일어서기를 두려워한다는 거려. 그녀는 이후 SNS에 이 이야기를 공유했고 헝가리 신부와의 5분이라는 게시글은 단 하루 만에 350만 명에게 전해졌습니다. 특히 그녀가 올린 글의 마지막 문장이 대중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나는 누군가의 예언 속에 있었고 누군가의 기도 안에 있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살아있기로 했다. 그들이 뿌린 신호탄. 이 세 사람의 만남은 전혀 예상되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정확히 대한민국의 세 개의 틀을 상징했습니다. 정치, 경제, 그리고 시민. 신부는 말합니다. 이 세 가지 축이 동시에 움직일 때만 하나의 민족은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중 단 하나라도 멈추거나 부패하거나 외면당하면 나라는 무너지고 국군은 사라집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예언자가 아니라 거울 같은 존재였습니다. 보여주되 해석하지 않고 들려주되 강요하지 않는 존재. 사람들은 그녀의 말보다 그녀가 만난 사람들의 행동에서 더 큰 깨달음을 얻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지도는 찢어졌지만 마음은 다시 붙일 수 있습니다. 단, 그것은 거대한 권력이 아니라 아주 작은 용기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이 말은 지도를 찢은 신부라는 밈으로 퍼지며 전국적인 토론의 장을 열게 됩니다. 한편, 신부는 이제 떠날 채비를 하고 있다고 알려집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단 하나 마지막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지막 말은 무엇일까요? 그 말은 어디에 남겨질까요? 붉은 상자와 푸른 종이 봉인된 미래. 2025년 6월 13일 서울 북촌의 한 오래된 한옥마당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날은 우연히도 양력 기준으로 성 안토니오 축일이었습니다. 가톨릭에서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날로 알려진 이날. 에르제베트 신부는 정오가 되자 작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녀가 꺼낸 건 손바닥보다 조금 큰 붉은 상자였습니다. 그리고 상자 옆엔 푸른색 종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신부는 기자들 앞에서 조용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 상자 안에는 제가 이 땅에서 본 미래가 봉인되어 있습니다. 열어보시겠습니까? 기자들은 당황했습니다. 당연히 모두 열어보길 원했지만 신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상자는 제가 떠난 뒤 이 땅의 국민들이 원할 때 열릴 것입니다. 미래를 봉인한 의식. 신부는 이후 붉은 상자를 천천히 감싸며 특별한 의식을 치렀습니다. 종교적인 기도나 주문은 없었습니다. 그녀가 손을 올리고 읊은 말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 땅의 주인은 권력이 아니라 기억입니다. 이 말을 끝으로 붉은 상자는 서촌의 한 목공의 박물관에 기증되었습니다. 전시 명칭은 대한민국의 미래였고 개봉 예정일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관람객은 누구든 상자를 볼 수 있었지만 직접 열 수 없다는 규정이 붙었습니다. 이 사건은 순식간에 전 세계 뉴스에 실렸습니다. 외신들은 이 장면을 두고 21세기판 파르테논의 신탁, 정치 아닌 예언이 국군을 가늠한 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푸른 종이에 적힌 유언. 그러나 이보다 더 큰 화제가 된 것은 상자 옆에 놓인 푸른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짧지만 강렬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8번째 이름이 나타날 때 봉인을 푸십시오. 그는 이 땅의 외침이자 잊힌 자의 자식이며 한때 적이었던 자의 후계입니다. 그가 2번째 계단을 밟는 순간 국군은 결단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 8번째 이름이라는 표현은 곧 수많은 해석과 음모론을 낳았습니다. 일부는 역대 대통령의 이름을 의미한다고 했고, 다른 사람들은 8번째 세대 정치인을 지칭하는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심지어 2번째 계단이라는 표현은 일각에서는 청와대의 계단을 뜻한다며 특정 정치인의 등장을 암시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비밀회의와 의문의 남자. 푸른 종이의 공개 이후 에르제베트 신부는 다음 날 자정 무렵 청담동의 한 폐건물에서 7인의 사제회의라는 이름의 비공개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참석자는 모두 익명으로 처리되었지만 참가자 중 한 명은 퇴임한 대법관이었고 또 다른 인물은 정보기관 출신이라는 루머가 돌았습니다. 그 자리에선 단 한 가지 의제가 논의되었다고 합니다. 8번째 이름은 누구인가? 회의는 몇 시간 동안 지속되었고 새벽 4시경 모임이 끝날 무렵 정체불명의 남성이 신부를 마중 나왔다는 것만 확인되었습니다. 그는 전직 외교관이라는 주장도 있었고 신부의 유일한 동행이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가 신부에게 속삭인 마지막 문장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다고 착각하게 하십시오. 진짜는 아직 걷고 있지 않습니다.
이 문장은 이후 수많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며 진짜는 걷고 있다라는 표현이 전국적인 밈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진짜 예언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에르제베트 신부는 이후 이틀간 언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서울을 떠나 DMZ 근처의 한 폐교를 방문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곳에서 그녀가 홀로 나무 의자에 앉아 한 문장을 중얼거렸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이 나라는 봉인을 원한다. 하지만 열쇠는 이미 그들 손에 있다. 문제는 스스로 열 준비가 되었느냐는 것이다. 이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신부는 붉은 상자와 푸른 종이를 통해 대한민국 스스로가 선택의 시점에 도달해 있음을 상징적으로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떠났지만 그녀가 남긴 예언의 구조물은 이제 국민 각자의 해석과 행동에 따라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에르제베트 예언의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정답이 없다는 것, 그리고 정답을 국민이 선택해야만 한다는 것. 다음을 준비하는 자들에게 이제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 8번째 이름을 알아볼 준비가 되었는가? 우리는 2번째 계단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가? 그리고 더 근본적인 질문도 남았습니다. 에르제베트 신부는 왜 하필 지금 이곳에 왔는가? 왜 그녀는 붉은 상자와 푸른 종이 2개의 퍼즐을 남겼는가? 선택받은 자의 탄생, 검은 봉인의 주인. 서울을 떠나 강원도 한 폐교에서 은둔하던 헝가리 신부 에르제베트는 6월 16일 새벽 다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이번엔 언론도 경찰도 정치인도 그녀의 행적을 먼저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등장은 예정된 기자회견이나 종교 행사가 아닌 한 청년의 SNS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우연히 공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영상 속 신부는 젊은 청년의 어깨를 2 손으로 붙잡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직 몰라요. 당신이 누구인지. 하지만 그들도 아직 몰라요. 당신이 어떤 파문을 일으킬지. 검은 봉인을 부여받은 청년. 이 청년은 대전에서 프리랜서 영상 편집자로 일하던 29세 청년이었습니다. 종교적 배경도 정치적 활동도 없는 평범한 인물이었지요. 하지만 그날 그는 신부의 손에 의해 작은 검은 인장을 전달받았습니다. 이 인장은 마치 중세 유럽의 밀랍봉인을 연상시키는 것이었고 그 위에는 헝가리어로 된 문장 하나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네 민발스토탐 차이네막산. 그를 택한 이는 내가 아니라 침묵이다. 신부는 이 인장을 그에게 건네며 잠든 시간의 대표자라 칭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예언은 퍼져나가고 청년은 흔들린다. 문제는 이 모든 과정이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주문의 시간도 안 돼 영상은 수백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고 해당 청년은 하루아침에 선택받은 자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곳곳엔 음모론과 공격에 휩싸였습니다. 청년은 특정 정치 세력의 꼭두각시다. 이건 극우 극좌 모두의 공작이다. 에르제베트 신부조차 조작된 존재일 수 있다.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분 신부이 저를 부르셨어요. 이유도 모르고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는 마치 사건의 중심에 설 운명처럼 변화된 얼굴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6월 21일 그가 움직인 날 그는 검은 인장을 받은 후 5일 동안 은둔하다가 6월 21일 오후 서울 남산에 위치한 옛 방송국 앞에서 작은 연설을 자청합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그를 비웃었습니다. 예언받았다고 세상이 바뀌나? 그저 유명세 타려는 또 다른 유튜버일 뿐이야. 하지만 그가 꺼낸 한 문장은 모두의 뇌리에 강하게 박혔습니다. 진짜 문제는 아무도 진심으로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